유영민 비서실장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신수석 파동에 송구하다면서 비교적 소상하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싱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고 갔던 답변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실장님, 대통령께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은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저 같은 날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먼저 제가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예.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그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장급 인사 60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서를 말씀으로만 이렇게 아니요, 그걸 해서 인사 발표가 의원님 이루어졌다는 그건 겁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전부 다 그렇게 그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그게 프로세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거는 논란의 어떤 그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민정수석이 완전히 패싱됐다.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그 당부한 게 원만한 협조 관계를 가지라. 그게 굉장히 민정수석에 주어진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도 물론 원만한 협조 관계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더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법무부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신뢰 또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표출된 그 문제지 역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패싱을 했다 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예, 박진영 부대변인. 아무래도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이 가장 이제 주제가 됐을 텐데 민정수석은 업무 보고할 때는 출석을 잘 안 하지요. 그렇죠. 그 비서실장이 오기 때문에 예. 비서실장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사정, 공직 이쪽을 담당하는 분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까지 안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 흔히 하는 관행이죠. 근데 앞으로는 저는 이런 관행도 깨져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유영민 실장으로 보자면 오늘 사실 이제 첫 데뷔 아니겠습니까? 국회 네네네. 답변에. 오늘 네네. 전반적으로 답변 태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자마자 이게 과정은 어쨌든 간에 이 청와대에서 이 분란이 약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비서실장으로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흔히 하는 본부에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 권력이라는 게 대통령에 의한 위임된 권력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선출된 권력에 와서는 좀 낮고 겸손한 자세로 물론 국회의원들도 품격 있게 질문해야 된다 한다고 합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는 첫 데뷔전을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김재원 의원 운영이 많이 해보셨을 텐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는 좀 더 신경 쓰입니까? 당연히 이제 특히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어떤 통치력이 직접 그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지는 예. 장면이고요. 또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이나 또는 비서실 수석비서관들이 답변을 하는 자리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출석해서 그 국정감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번처럼 이제 국회가 새로 신년 초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예결위에 한번 출석하는 그 두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큰 어떤 행사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직접 이제 정권을 상대로 하는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일합을 겨루는 예.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청와대를 상대로 한 그 국회 운영위원회는 불꽃 튀기는 대결의 예. 장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야당 의원들 질문이 날카로웠습니까? 저는 이제 야당 의원들 질문이 비교적 무난했고 답변도 무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는 것이 몇 가지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의 그 사표 소동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비교적 뭐 무난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의 결재, 전자결재 시점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항상 장관급 이상 또는 뭐 아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고로서 예. 임명을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전자결재한다는 비서실장의 그 답변은 맞는 그 이야기거든요. 프로세스가 맞습니까? 예, 맞는데 그런데도 다만 그때 답변했을 때 조호영 대표가 아니 여기 곽상도 수석 있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뭐 그렇게 또 다그치던데요. 아니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예. 장관급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예. 저거는 사실은 검사들 인사거든요. 예. 부처의 검사들이 이제 차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처의 실국장 인사죠. 예. 저런 인사는 그렇게 했다니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아, 그건 좀 다릅니까? 예. 장 차관의 경우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그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인사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그 걸러지는데 저는 단순히 장관이 그 검사 인사를 예. 그 제청하고 인사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그 부처의 실국장들 인사하고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인사안을 보고도 않고 발표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도 승인 구두든 뭐 그런 조치를 승인한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러면 왜 이번 열차는 달랐어야 됐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이 예.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번 사태의 저는 그 주요한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법무부 실국장 인사 또는 대검의 그 부장 인사 또는 일반 검찰청의 검사장 인사를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인사 난맥의 극단이고요. 저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윤경호 의원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과연 검찰 인사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됐느냐 그리고 보고도 수석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한 거냐 이 부분이 이번 파동에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결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번 검찰 인사라는 게 많은 자리를 바꾼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그리고 검찰국장 교체 이 두 가지로 딱 대별되는데 그 두 가지에 과연 민정수석이 제가 건의하는 이 안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사의까지 표명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민정수석이 사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전달하는 역할이지 자기가 안을 가지고 가서 특히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부딪히는 것까지 모양을 보이면서 과연 인사의 목소리를 냈을까? 그런 예. 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좀 규명이 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패싱이라는 말도 언론에서는 쓰기 좋습니다만 실제로는 과연 그런 건지 사이에 다른 배경은 뭔지 이런 거를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뭐 오늘 첫 국회 운영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첫 업무 보고고 유영민 실장과 다른 분들 중에 오늘 이제 첫 데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회가 사실 정책 질의는 상임위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이나 정보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잖아요. 예. 물론 뭐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뭐 이런 데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데들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 겸임 상임위가 갖는 한계를 이런 운영이나 정보위 열릴 때마다 저는 좀 노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아쉬움을 좀 가졌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아무래도 이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왜 그만둔다고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돌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하는 야당 의원들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에 답변하는 유영민 실장의 어떤 태도, 특히 이제 유영민 실장이 또 처음부터 이제 사과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 왜 사표를 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 그 해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그 중간 간부 인사 때는 그 소위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제 핀셋 인사하지 말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간 간부 인사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신현수 수석이 어떤 속내일 수도 있는데요. 또 그게 받아들이진 모양새를 보니까 이 정도면 봉합된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뭐 아까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실국장 인사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혼란을 겪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은 현 정권한테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인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유영민 실장 국회 답변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수 수석 돌아오라고 자신도 또 대통령도 설득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수차례 사의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 이야기는 신현수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역할이 있고 아직도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다. 그 여러 가지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사표를 내고 철회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일임했는데 대통령은 수리도 하지 못하고 반려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아니고 그 소통 수석이 월요일 날 언론에 이야기했듯이 사퇴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일단락됐다면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지,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일단락된 것이겠습니까? 펜딩 상태지. 대표님 조만간에 아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사표를 고집하고 있는데 수리도 못하고 반려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그렇게 뭐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예. 예, 뭐 그게 오래 가겠느냐. 김재원 의원, 그러니까 아직 사표 수리다 반려다가 결정이 안 된 상태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군요. 그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예. 그 사표 수리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한 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설명을 못하는 단계거든요. 즉 사표 수리가 일단 사표 문제, 민정수석 사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면 앞에 조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사표를 처리했다고 하면 일단락되는 거고, 또는 언제 수리하겠다 하면 일단락이 되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락되었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그 처신을, 즉 그 수리 여부 또는 내 진퇴 문제를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이렇게 한 문제도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대통령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정수석이 와서 그냥 그 민정수석을 설득해서 출근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집으로 갈지 또는 계속 일할지가 결정되지 않는 예. 상태라는 거죠. 근데 잘 보면 그 월요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 와서 민정수석이 앉아 있는 자리를 비춘 카메라 화면 아까도 잠깐 나오던데요. 그 마스크가 예. 벌렁벌렁했거든요. 그 마스크가 저 보십시오. 예, 예. 저 정상적인 마스크 숨이 아니고 지금 예. 엄청 답답한 그 상황이거든요. 뭐 달려왔는지도 모르죠. 아마 저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급히 오라고 해서 지금 늦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는 하네요. 예, 그러니까 네. 저 상황 자체가 저는 많은 것을 그 상징한다고 예. 보는데요. 아마 민정수석은 그런 수석 보좌관 회의도 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늦게 온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본인이 계속 예.
그 수석 비서관의 업무를 이제 전념하겠다고 했으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있었지만 한번 예. 발언해 보자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줬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하여튼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당분간 예. 업무는 충실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일도 없이 지금 뭐 제대로 인사도 안 해요. 저 보십시오. 그래서 유심히 보셨네요. 예. 저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냥 계속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달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저는 조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김재원 의원이 그 말씀하시니까 자꾸 마스크만 보게 되는데요. 아니 저도 저 자리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예. 저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복귀는 했는데 아직 사표 수리는 확실히 결정이 안 난 상황.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던 경위를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현수 수석이나 신현수 수석의 지인들에게서 중간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나 정말 못 해먹겠다라고 예. 항변을 하고 불평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 이건 뭐 이미 끝난 얘기인데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에서 그걸 바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인사 문제, 검찰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견이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단계까지는 신현수 수석이 한번 영어로 얘기하면 액션을 한번 취해본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전개 상황이 조금 더 가속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는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 때까지의 네. 봉합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 이번 보궐선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일반적으로 예측하듯이 총리와 몇몇 장관을 바꾸는 거와 예. 청와대에 예. 나머지 수석들 중에 일부를 바꾸는 그때 신수석도 정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짐작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네. 또 몇몇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은 신현수 수석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아쉬움을 넘어서 좀 분노하는 것도 불편하죠. 좀 느껴지더라고요. 불편하죠. 예. 예. 어쨌든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인데 예. 대통령이 이제 이분을 이제 모셔올 때는 검찰과 법무부 간의 원만한 역할을 위해서 뭐 많은 권한을 줄게, 뭐 잘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모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소신은 또 어느 정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출을 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검찰 이사 고위직 인사 두 사람 이성윤 지검장 문제와 심재철 국장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 갈등이 있을 거라고 다 아는 이야기고요. 이분들이 유임되느냐 뭐 다른 자리로 바뀌느냐가 언론에서도 추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 패싱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 의견이 관철 안 된 거죠. 본인 의견이 관철 안 된 상황에서 이 참모가 이것을 언론에 대해서 흘렸다. 샜고 그것이 대해서 이 청와대에 대한 뭐 레임덕 이야기까지도 언론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거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민정수석이 들어갈 때 검찰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상황이 없도록 원만하게 하라는 뭐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검찰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 저는 보시기에. 그 검찰 중간간부 하위직 인사 결과와 예. 그다음에 그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예. 이 문제가 또 우리 신수석의 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도 혹시 사의 표명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흐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 출신으로서 완전히 검찰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법안에 네, 나는 네, 네. 찬성할 수 없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다른 참모도 아니고 민정수석, 대통령의 비서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소신과 대통령의 철학이나 이런 게 다를 때 비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두시는 게 맞죠. 그만두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 앞두고 근데 레임덕 얘기 저런 나오게 자리까지 되고. 갔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이렇게 언론에 말씀하신 것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당분간은 좀 자중자애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기 변호사,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대통령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그 수사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의 지금 6대 범죄에 관한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새로운 청을 만든다. 이제 이 문제가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 SNS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걸 지지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신수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기류를 나타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검찰 인사 문제로 지금 신석이 이거에 대해서 용태를 또 입장 표명하기는 이미 실기한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아마 계속 뭐 민정수석 자리를 계속 본인의 역할을 할 텐데요. 이게 계속 불씨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권에서는 수사청을 밀어붙일 때고 아마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게 입법 과정까지 공론화되면 그때 또 다시 이 신현수 수석의 어떤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점은 우려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또 이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지요. 한번 그 내용 들어보실까요? 그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요. 실장님,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 국회 출석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 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그거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기에서 이제 얼른 정정을 좀 하는 거죠. 예. 그 중대범죄수사청 문제가 예. 현재 민주당에서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법사위 의원들이 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속도 조절 문제가 속도를 당기는 것도 속도 조절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전략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 보면 또 으름장일 수도 있고요. 정치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다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재원 의원, 아무래도 오늘 유영민 실장 이제 국회 처음 사실 뭐 장관 시절에도 나왔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처음 나온 상황이라서 표현 가지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신경을 쓴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뭐냐 하면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속도 조절 그리고 그런 뜻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대통령은 실제로 이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라고 들릴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완곡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들릴까 봐 김태년 대표가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태년 대표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 박범계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임명장 주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이라고 그 워딩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 다시 재차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저는 그 유영민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이런 뭐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그것을 여당에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을 그냥 쉽게 편하게 설명하다가 나온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그런 그 대통령의 생각을 아직까지는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고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죠. 또는 국민들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의 어떤 입법 활동의 동력이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렇게 강하게 저것은 상당히 원내대표가 강하게 질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운영이 바로 저 자리에 와서
그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대통령이 그때 당시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아니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대통령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고 그것이 외부에서 엄청난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괴담 수준으로 유포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은 상당히 자신이 그냥 겪었던 이야기를 꾸밈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여당에서는 조금 그것을 정치적으로 좀 덮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비서실장 말이 더 중요하죠. 하기야 이낙연 대표도 지난번에 총리 시절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뭐 가끔 나도 어리 나갈 때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윤경호 의원 생각하시기에도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든 야든 저렇게 민감하게 와닿을까? 그러니까 검찰청,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제한을 가해야 된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됐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건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소권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상은 판사와 검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독점이라는 걸 깼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한쪽에서 이미 국가수사본부라는 경찰에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국민이 보기에는 그냥 경찰의 일 조직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걸 떼내서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과 달리 미국처럼 법무부 밑에 국가수사본부를 갖다 놨으면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예. 이게 다시 말하면 속도 조절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과연 검찰 개혁이라고 내놓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 변화 개혁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내지는 의견 수렴은 좀 있어야죠. 예. 그런 거 일체 없이 느닷없이 속도 조절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예. 검찰 개혁에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 말처럼 더 매진을 하라는 예. 거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는 여야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내용에서는 조금 더 각자 이해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이 권한을 쥐는 쪽에서 내용을 좀 채워줄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일부 소장 의원들은 아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시작이 이제 공청회 하는 단계 수준이고요. 뭐 현실적으로 이제 3월 달에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속도가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이 갈등을 양산하면서 가지 않고 그렇게 가자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예. 뭐 그렇게 예. 해석을 해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물량이 오늘 경상북도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습니다. 이 장면부터 보실까요? 하나, 둘, 셋. 테이프 커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정세균 총리님께서 사명된 봉인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계십니다.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좋습니다. 출발하시라고 합니다. 네, 출발! 네, 승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백신은 가장 먼저
백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국민께 먼저 접종이 될 것입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 정치화를 하려고 하는 일부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백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든지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이 유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완전히 전세가 좀 바뀔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높은데요. 예, 오늘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또 애꿎은 죽음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요. 되게 많이 좀 감격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뭐 종식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들고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나서도 이제 건강에 침해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정확한 이제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에 어떻게 될 거고 이제 11월달 어떻게 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계획을 국민들에 알리고 그다음에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좀 담보되면 올 1년만 좀 잘 버티면은 좀 그런 희망감은 좀 생겼습니다. 예, 윤경호 의원, 잘 모르는 사람은 왜 백신이 영국에서 안 들어오고 안동에서 왔지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회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생산 이를테면 현지 생산 물량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런 물량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요. 일정 물량을 현지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부여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우리가 미리 계약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 드린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받는 이점 이게 이제 같이 어우러진 거라서 저런 세레머니 같은 행사를 일단 하게 된 거고요. 이미 보도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말고 파이자, 파이자의 백신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모레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이 된 게 일정 물량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걸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맨 처음 이제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화이자가 들어오면 맞는데 골라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이 정한 그 절차대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부작용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 정부가 보상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 기간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방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이틀 뒤인 26일부터 1000만 시민 백신 접종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 명에 대한 접종을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 도래 전인 10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접종을 본격화합니다. 서울시는 전 시민 백신 접종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앞서 접종 대상별 3단계, 접종 방법별 3개 출액,
또 모니터링 조치를 위한 3중 관리에 이르는 333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이제 뭐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현재 각국에서 이렇게 사례를 보면 심한 부작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걱정을 이렇게 시키는 목소리도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 백신을 전 국민이 전부 접종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뭐 백신이 그 부작용 수준을 넘어서서 괴담을 유포하고 하는 행위는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염병 내지 그 크게 번지는 그런 유행병에 대한 백신은 한번 개발하는데 근 10년 가량 거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유용성과 또 효과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그 배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상황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는 권하지 않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고 또는 우리나라의 노령층에서는 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크게 전 세계에서 부작용이 특별히 보고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없고 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내가 매개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백신을 맞도록 많은 분들이 서로 격려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심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1호 접종 대상자가 누가 될까 하는 건데요. 상징성이 있지요. 그래서 관심을 모으는데 일부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역 당국이 1호 접종 대상자 발표할 것 같았는데 아직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총파업 예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간호사가 접종하는 것 이거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의사협회 강력히 반발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부분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저 상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호 접종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1호 접종자는 저렇게 동시에 하다가 우연히 제일 빨리 맞는 사람이 1호가 되는 겁니까? 1번이 2월 26일 날 접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네. 2월 26일 날 접종하는 1번 대상자들 중에서 우연히 먼저 순서가 되는 사람이 1번 접종자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도 화이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금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질병청에 다 올렸거든요. 모든 의료기관들이 다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순서들이 특별하게 아니 이제 외국 같으면 상징적인 분들, 뭐 최고령자라든지 국가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1호 접종자가 누가 될지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저 계획에 의하면 그냥 5개 센터, 지금 5개 센터, 5개 센터에서 동시에 시작하는데 우연히 가장 빨리 맞게 되는 사람이 1호 접종자가 되는 겁니까? 박진영 부대변인은 누가 1호 접종 대상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의료인들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요. 네. 예. 사실 상징성이 있기는 있죠. 누가 1호냐. 네네. 영국, 미국 한번 우리가 직접 그렇죠. 보기는 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 68세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1호 접종자가
상징적이고 우리가 백신을 막는다는 축하의 의미라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는 효능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대통령이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정치 지도자가 맞아라 이런 뉘앙스를 품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진짜 코로나 정쟁이다. 참 나쁜 말씀을 하셨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한테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위험해서가 효능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예. 임상시험 결과 별로 효과가 없을 그렇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다른 백신을 맞추는 건데 마치 65세 이상은 맞으면 위험한 것처럼 네네. 이렇게 알려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걸 이슈화 시켜서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게 어떠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뉘앙스 상으로 이 불안하니까 국가 지도자가 먼저 맞아봐라 이렇게 이제 들리니까 이게 막 정쟁이 유발되듯이 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에는 백신 빨리 확보하라고 제일 먼저 또 이슈화 시킨 분이에요. 그 유승민 의원이 입수하라고 한 백신을 입수한 거예요. 그 백신이에요. 딴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에 관심이 많은가 보죠. 예, 이제 그 백신을 입수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94% 정도가 이 백신을 맞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통령까지 언급하시면서 좀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더불어서 저는 뭐 다른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적 숟가락 들고 또 뭐 방어한답시고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고 이것은 이제 의료 당국을 믿으면서 가는 게 순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의원은 대통령 1호 접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참모라면 대통령께서 비록 효과가 없더라도 맞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좀 더 한번 이벤트를 하시지. 그리고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거의 국민의 50% 정도가 백신을 지금 맞은 상태고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을 아직까지 못 맞은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제는 오늘 그 지도상에 보니까 아프리카, 뭐 중남미 이런 몇 나라 외에는 거의 다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뭐 K방역 하면서 백신도 맞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사는 데 대해서 또 상당히 반감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게 규정상 지금 우리 방역 규정상 65세 이상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순서라면 내가 제일 먼저 맞겠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안전하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은 저는 물론 대통령 먼저 맞아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부족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무슨 이런 일에 다 끌려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야당의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일종의 또 자신의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고 대통령이 무슨 실험 대상이냐 당신하고 내가 맞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더 나가서 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맞으시면 안 되고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하면서 그 꼴사나운 일을 벌이는 걸 보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부족국가 수준으로 전락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저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가는 것. 저는 그런 성숙된 정치인들만이 지금 국민의 백신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확인하자면 대통령께서 이미 이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다면은 내가 먼저 맞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솔선수범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예, 윤경우 의원 어떤 말씀? 백신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정은경 청장이나 의사들이나 과학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무슨 전지전능입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전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에 잠잠하다가 복지정책,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경제정책 들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길래 모처럼 뭐 역할을 하나보다 했는데 1호 접종 얘기에 전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건 유승민 의원이 불필요한 얘기를 지금 던져서 불을 질러놓은 그런 거고요.
일본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서 한 질문에 답이 벌써 들어 있어요. 일본은 특정한 1호가 누구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2명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일본은 의사 12명이 맞는 게 전부 1호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영국은 뭐 90세 그때 어느 할머니 네. 이름까지도 뭐 등장했고 그 할머니가 입은 뭐 티셔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엄언 얘기까지 다 나돌았고요. 그리고 뭐 간호사를 예. 미국은 뭐 선임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1호 접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건 정말 그건 불필요한 거고요.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성 여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할 얘기가 아니죠. 네. 그건 정은경 청장이 하는 얘기를 그냥 믿고 그리고 이미 정부는 아니면 질병관리청은 1순위를 어디 누구로 할 거냐를 이미 다 발표했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아니면 간호사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걸 예. 논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뉴스아이드에 나온 많은 패널들께서도 유승민 의원답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간호사가 백신 접종 대체로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사들이 아니고 간호사만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접종을 했을 때 지금 뭐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나요? 갑자기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대처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의사협회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 상당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대집 의사협회장 발언 들어볼 수 있나요? 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사 면허를 죽여버리는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로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헌법적인 우리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방금 개정된 이 면허 강탈법은 위헌적 법률입니다. 위헌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면허 강탈법 저지를 위해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면허 강탈법을 막아낼 것입니다. 예, 상당히 국면마다 비교적 강한, 좀 과격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최대집 회장이죠. 지난번에는 또 무슨 상당히 오래전인가요? 13년에 이렇게 또 머리로 이렇게 들이받는 2017년에 그 모습도 한번 볼까요? 피를 뿌릴 겁니다. 왜냐? 의사 배우들의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피를 뿌릴 겁니다.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 공상하지 않게 진정하시죠. 제 피를 뿌릴 겁니다. 4월 하순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아주 강력한 행동을 이제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김한기 변호사,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상당히 좀 강경한 투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만약에 총파업하게 된다면 차질이 좀 올 텐데요. 그 의사협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의료법 개정, 뭐 아까 지금 최대집 그 의사협회장 입장에서는 뭐 의사면허 강탈법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사들 내지는 의협이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랑 국민들의 백신 접종과는 사실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하게 되면 사실 의사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그 의무는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입니다. 이건 당연히 백신을 접종에 협력하고 이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랑 뭐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만약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그 건강과 안전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의사들의 외침에 대해서 또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약간 너무 뭐 격하고 좀 약간 오판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다음 보궐선거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야 후보들이 대개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야권 후보 단일화 둘러싼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그동안에 상당히 껄끄러웠지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걸까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섭섭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비쳤는데요. 자, 앞으로 단일화 어떻게 될지 한번 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그 기사는 제가 보기에 아마 스스로 창작해서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태도로 봐가지고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계속 1위에 나온다는 것은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질 않아요.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의 후보가 하나로 합쳐질 것 같으면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혹시 섭섭한 감정은 없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네. 제1야당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니까 최우선적으로 본인 책임이 있는 조직 위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뭐 지금까지 어떤 말씀하셔도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단일 후보를 만들 것인가. 예. 지금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 후보를 선출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서 네. 양쪽 지지자 중에 일부라도 떨어져 나가면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네. 처음에 벌써 다 이긴 것처럼 무슨 정계 개편 이야기하고 이건 국민들께서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한가롭지 않나. 예, 윤경호 의원. 지금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 안철수 두 후보 간에 이제 또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으로 정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정계 개편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걸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 그러니까 먼저 원하는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2위가 안철수 대표로 나오니까 단일화가 안철수로 됐을 경우에 제1야당이 일단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4번 후보, 국민의당의 후보 번호인 4번을 쓸 수밖에 없다를 고집하고 있는 거니까 예. 바로 거기서 생기는 엇박자를 해소시키는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만 입당을 해라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대당 합당을 해서 당당하게 2번 기호를 써야 된다. 이 이제 현실론 위에 아마 나온 얘기가 정계 개편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하기 싫어도 외부의 힘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정계 개편이 된다면 그거는 아마 이제 반문재인 라인을 대오를 형성하자 뭐 이럴 것 같은데 대선에서는 사실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점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되고 나서 안철수가 되든 뭐 금태섭이 되든 뭐 그다음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과 또 다른 단일화. 예. 그런데
후보는 4번을 쓰느냐 2번을 쓰느냐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김재현 의원 지금 화면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에 간 모습이죠. 저기에 김무성 전 대표도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되더라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지 안철수 대표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그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그 자체로서 자신의 리더십은 크게 손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현실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와 국회 의석수라든가 정당 지지율이 모든 것이 거의 뭐 견줄 수도 없는 입장인데도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그 자체는 당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존립 가능하냐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4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한 명이 선출되면 그 후보자가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방식으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또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입당을 하라 또는 당대당 통합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절대로 그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은 국민의당 대표이고 국민의당을 끌고 가서 야권의 어떤 독보적인 주자로 자기를 그 자리매김할 것이지 국민의힘과 뭐 합당을 해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이미 과거 민주당과 합당해서 한번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평화당 그래서 왜 새로 또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또 한번 실패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실패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것은 안철수 신당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즉 모든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해봤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로지 내 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당을 4번인가 5번인가 만들어서 이름을 다 기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하고 합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류한 분들은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결론도 오로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안철수 신당으로 지난 총선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안 된다고 그것은 그랬죠.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이상한 당은 만들 수 없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다시 옛날에 만든 국민의당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분이 조금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합당을 하거나 입당을 하거나 저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학의 변호사 보시기에 어떠세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보기 힘들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뭐 비록 지금 제1야당이고 백석의 어떤 제1야당이긴 하지만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셈이거든요. 아니 지금 몇 석도 안 되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겨뤄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됐고 더군다나 여권까지 이긴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뭐 내년 가까이는 대선이 있지만은 과연 국민들한테 우린 또 대선 후보 누구를 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뭐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오히려 막 단일화 된다는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계 개편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들한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셈이죠.
박준영 부대변인, 그렇게 된다면 단일화가 또 하나의 딜레마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됐는데 예.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 졌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권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지리멸렬돼 가지고 2017년 대선처럼 대통령 선거 자체도 막 이 군수 후보가 난립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사실은 안철수 대표 변수라는 게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위험 요소입니다. 사실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가 아니고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가서 지는 거하고 안철수 단일 후보가 나가서 지는 게 무슨 차이가 있죠? 야권 자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 종속 변수로 전락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본선에서 졌습니다. 참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의 그렇다면, 이 우리가 예. 흔히 하는 정치적 이 행보들을 전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졌으면은 다시 뭐 국민의힘하고 합치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시 새 판을 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거기서 또 독자 정당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참 흔히 하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렇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흔히 하는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경우 의원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단일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수들을 잘 감안해 보면,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돌출 행동들을 감안해 보면 저는 처음부터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 이건 흥행을 위해서 던져진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한다. 예.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끝까지 고집하는 지금 국민의당 대표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렇게 3자의 나머지 군소 후보 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처음부터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소수 의견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저 주변 사람들하고는 이걸로 가벼운 내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안 내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체면이 완전히 깎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선에서 후보를 내는데 동력을 크게 잃는다.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김재원 의원. 근데 저는 이제 단일화는 뭐 우여곡절 끝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단일화가 쉽지 않다. 뭐 말하자면 경선 룰을 가지고 또 엄청 또 괴롭힐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단 한 번도 단일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늘 이 세부적인 경선 룰 싸움을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번에도 예상을 또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단일화는 될 텐데 또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지지자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으면 그 선거 이길 수 없다. 그 말은 만약에 선거에 또 이기지 못하면 지지자들이 나를 찍지 않아서 그런 또 핑계를 댈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지켜봐야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합 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9년도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주에 국정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찰 정보 문건 수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을 한다. 황교안 총리 시절이라고 확인이 된 건가요? 확인을 그렇게 한 건 아닌데요. 그냥 거기에 총리실로 이 보고처가 돼 있는 자료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좀. 국정원의 I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각 기관에 나가서 그 기관에 듣고 보고 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수집해갖고 그걸 이제 보고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을 모아놨던 건데 그거는 국정원이 하나의 업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모아놓은 것을 갖고 야당이 뒤집어 씌우는데 MB 정부 때 불법 사찰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여군 뭐 자꾸 박영준 시장 후보 갖고 거론하는데 예. 그건 정치적 공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예. 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도 갈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국정원의 사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어 봤던 경험에 의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밝혀지게 돼 있고요. 이번 것도 역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뭐 팩트로서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권력에 의해서 다시는 그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이제 선거 앞두고 나오니까 혹시 선거용 아니냐 야당은 그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선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개된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취재하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정원에서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18대 19대 의원들이 의원하신 분들이 국정원에다가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12년 언론에 보면은 그 당시에 친박 의원이라든가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정원에서 사찰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인 걸로 뭐 저희는 짐작이 됩니다. 김재원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은 청와대 또는 총리실에 공직복무지원관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찰을 했다고 해서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저 문건이 20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지금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20만 건 이야기도 나오고 뭐 MB 정권 불법 사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역시 또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